자, 이제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고 조금 더 볼 건데, 자, 이 무형자산은 우리 상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감가상각이 아니고, 우리 상각한다는 건 우리가 깎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할 건데,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론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첫 번째, 무형자산은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각 방법이라는 건 우리 유형자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 유형자산에서 정해법, 정률법, 연소합계법, 생산형 비례법 아직 저와 같이 보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각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일지 찾을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시 우리는 정액법을 사용을 해요. 우리는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쓸 수 있지 정액법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못할 때 정액법을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 실기에 나올 때는 무조건 정해법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무형자산은 우리 원칙적으로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 20년 초과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잔존 가액을 무형자산은 뭐 20년간 쓴다라고 했을 때 20년 뒤에 얘를 얼마 주고 팔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은 없겠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처리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 선택이 가능해요. 이건 두 개 다 된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 간접법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직접법으로. 자, 이게 무형자산에서 이론 시험에 나오는 글자들의 키워드들을 그냥 딱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 좀 교재 내용을 좀 보면, 자, 우리 교재에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처럼 뭐 정해법, 우리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얘네들을 하는데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정해법을 쓴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데 정해법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못할 때 그때 정해법을 쓴다는 거고, 우리가 표현법으로 감가상각이라고 안 하고 상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계 처리에 보면 여기에서는 교재에서는 그냥 대놓고 직접법으로 대변에 개발비다, 영업권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간접법으로 처리했을 때에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간접법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법으로 쓰는 게 우리가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취득을 해요. 자 그럼 차변에 개발비 100만 원을 취득을 하고 대변에 우리 100만 원을 주고 얘를 취득했다고 볼게요. 자 이걸 우리는 정해법으로 내용 연수 5년 그리고 당연히 잔존 가액은 없는 걸로 해서 자 얘를 상각을 하면 자 취득이 X1년도 1월 1일이면 자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5년간 잔존가액 없이 정해법이면 그냥 100만 원을 5로 나눠서 20만 원씩 5년 쓰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린 직접법으로 처리한다는 건 개발비라고 장부에 적어뒀던 걸 이걸 대변에 그대로 개발비라고 써서 얘 금액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20만 원을. 그리고 차변에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20만 원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있는 개발비가 그냥 80만 원으로만 남아 있겠죠. 이렇게 상각하고 나면 100만 원 적혀 있던 걸 대변에 20만 원이다고 개발비를 썼으니까 장부에 80만 원이다라고 그냥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인데 2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무형자산은 그런 행동 안 하고 그냥 80만 원이에요 라고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 때 자 나중에 이건 매일매일 다른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결산 때 이번 회계기간 동안 달았던 걸 전부 다 한 번에 인식할 건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취득을 2019년 1월 1일에 했어요. 장부 가액이 80만 원이에요. 정해법 내용 연수 5년. 자, 이렇게 된다면 이때 2020년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개발비라고 할 건데 자, 그럼 이때 금액이 얼마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이 분계는 컴퓨터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은 우리가 써야 돼요. 금액을 써주면 그 금액으로 컴퓨터가 이 분계를 해주는 기능을 나중에 자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야 되는데 자, 얼마일까요? 얘는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16만 원이 아니고. 자,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취득 가격을 준 게 아니고 장부 가격을 준 거죠. 그죠? 장부 가격을 준 거는 2019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한번 하고 남은 게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예. 얘가 X1년도라고 적었는데 얘가 2019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지금 얘가 2019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한번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2020년 문제에서 장부 금액이 80만 원 됐겠죠. 지금 이렇게 샀던 걸 이렇게 상각을 하면 얘가 80만 원이잖아. 그래서 취득을 보면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상각 한 번 하고 남은 금액이 80만 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2018년도에 산 거였다면 60만 원이라고 적겠죠. 위에 똑같은 자산이었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 자, 무형자산 상각액을 구할 때에 장부가액을 주면 우리는 분모에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만약에 취득 원가를 주면 우리는 분모에 총 내용 연수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그 장부가액을 주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자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지금 80만 원을 줬죠. 그럼 장부 금액을 80만 원으로 줬는데 그럼 이 80만 원을 나눠줄 금액은 연도는 잔존 내용 연수인데 지금 5년짜리라 그랬는데 19년도에 샀죠. 그럼 19년 한 번 했으니까 남은 건 4년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지금 5년인데 1년 경과한 거니까 4년으로 나누면 2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죠? 4로 나누니까. 근데 취득 원가를 준다면 얘는 당연히 1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총 내용 연수는 5년이었으니까 5로 나누게 되면 20만 원으로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값이 장부가액을 주느냐 취득 원가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 어떤 값으로 나눠 줄 거냐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좀 봤고, 자, 이론 문제에서 과거에는 무형자산이 잘 안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유형자산 내는 게 좀 식상하고 계속 리사이클 도니까 좀 그랬는지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론 문제를 또 종종 내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전에 정예법 제일 유치한 게 정유법 쓸 수 있다는 거고 혹은 정예법만 쓸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걸로 나오고 우리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 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답 지문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이런 식으로 감가를 붙여가지고 현혹시키면서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얘를 변형시켜 가지고도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무형자산하는 것 그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을 좀 볼게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언제 나에게 현금화될지 모르는 내 돈, 내 자산을 우리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임차 뭔가를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었어요. 그거 여러분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집 빌리기 위해서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건 거죠. 그래서 차자가 붙어 있지만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럼 이 임차 보증금은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보증금은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안 써서 틀리는 데에 자주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얘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죠? 기타 비유동 자산 보고 있죠. 기타 비유동 자산에 전세권이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전세권을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보고 있죠. 얘는 무형 자산이 아니에요.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에 보기로 전세권이 잘 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제가 이상하게 뜸들이면서 말했더라 기억해서 얘는 무형 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실기에서는 등장할 일이 없어요. 실기에서는 전세권 설정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없는데, 이론에서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은 얘가 종종 등장하면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더라. 그리고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 여기 안 적혀 있는 것 중에 본 적 있는 게 있어요. 뭘까? 우리 어음에 부도 했었을 때, 그럼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부도가 나면 언제 돈 받을 줄 모르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다. 그리고 얘도 거래처를 꼭 써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계정 과목이 있었죠. 이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의 우리 대표적인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 같이 뭐 대략적으로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들을 좀 쭉 둘러봤고, 자 이제는 다음 페이지 부채로 넘어갈게요. 이제 부채는 자산하면서 제가 은근슬쩍 자산의 반대 계정으로 부채 있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정 과목들이 많이 포진할 거예요. 자 보면, 자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는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출 채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매입 채무라는 용어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매입 채무를 구성하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인데, 이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차변에 샀을 때만 대변에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 샀을 때만 자 이거를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자, 매출하고 매입하고 해서 다시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품 매출에서 혹은 제품 매출에서 외상 거래나 어음이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라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죠. 상품 매출, 상품 매입 적혀 있는 건 그때는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인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채권일 때는 미수금, 그리고 매입에서는 우리는 상품이나 원재료 샀을 때에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매입 채무를 쓰고, 그게 아니면 외상이든 어음이든 전부 다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은 처음 발생할 때 선택해서 쓰는 거고, 그 뒤에 돈을 받거나 아니면 갚았거나 팔아버리거나 넘겨버릴 때는 지금 이때 선택한 계정 과목을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음 발행했는데 지급어음 썼는데 어음 만기되어서 돈 줘야 되면 대변에 돈 주면서 지급어음을 지우겠죠. 근데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어음을 발행했었으면 미지급금을 지우면서 돈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처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봐서 선택이 되고, 그 뒤에 정리가 될 때는 지워주기 위해서 처음 선택했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써서 지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지급금은 지금 방금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결산 때 볼 거예요. 얘는 결산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수금과 선수수익. 자, 선수금 기억 혹시 나시나요? 우리는 계약금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할때 선급금 하면서 같이 했었었죠. 먼저 선 받을 수, 계약금을 받은 거는 아직 내 돈이 아니니까 부채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래처를 꼭 써두자라고 했었죠. 저는 이건 분계도 같이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수 수익은 이제 결산 때 하도록 할게요. 선수 수익은 결산 때. 그래서 손익의 발생과 이연은 결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금. 자, 예수금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당좌자산 끝날 때에 책엔 없는데 산납세금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같이 반대되는 말은 아닌데 반대되는 용도가 있긴 해요 라고 하면서 원천징수 하면 예수금, 당하면 선납세금이랬던 거. 그래서 자, 여기에 주위에 보면 우리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 위해서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돈을 떼면 예수금이고,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떼이면 세금 미리 낸 거니까 산납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이건 전에 분개한 거니까 책으로만 볼게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원천징수하면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하는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했다가 이걸 납부하면 차변에 예수금을 지우고 대변에 돈을 주고,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는 복리후생비 등 적은 건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나 이런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즉 이해가시죠? 자, 그럼 단기 차입금은 우리 뭐 단기 대여금 때 봤던 거나 반대 의미니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면 단기 차입금, 내후년에 상환해도 되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류를 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수금 가지고 보면 가수금은 가지급금이라는 우리 계정 과목을 쓰면서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가지급금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했는데, 가수금은 원인 모를 돈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아직 내 돈이 아니니까 부채로서 써뒀다가 우리가
결산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는 미결산 항목이라고 했죠. 그게 우리 가수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교재에서도 가지급금은 가수금의 상대적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적혀 있는 것. 자, 가지급금 하면서 가수금 같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는데 별 표시해 두시고 얘는 시험에 나와요. 근데 얘가 나오는 건 최소한 우리가 4개 시험을 보니까 4개 중에 1개는 꼭 나와요. 이 앞 수업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인 이 앞 수업할 때 얘 나와요 라고 했는데 4개 중에 4개 시험 중에 1개 이상 나올 거예요 라 했는데 2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늘 그렇게 말하는데 한두 개는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지금은 제가 막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에 기억 잘 안 나면 이 분계 외우세요라고 말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 분계 틀대로 하라고. 시험 다가왔는데 급한데 지금 또 이해하세요 하면 지금까지 이해 안 됐는데 그때는 늦겠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이 분계는 차변 대변에 이거 쓴다는 거 알고 문제 중간만 쓰세요라고 말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시험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방법 쓰는데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금전을 차입을 해요. 오늘 2020년 말고 X1년도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우리가 차입을 하는데 우리가 2년간 만기 2년으로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우리는 돈을 빌렸으니까 차변에 빌린 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자,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그럼 대변에는 우리가 만기가 언젠지를 볼 건데 만기를 봤더니 2년이니까 X3년도 3월 31일이 만기죠. 만기가. 그럼 내년에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부채니까 거래처를 써두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결산할 때에 결산일 날 우리가 결산일 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컨디션을 확인을 해서 측정을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유가증권이 기말 우리 종가로 공정가액이 얼마인지 평가도 하고 그리고 자산 부채의 만기가 우리는 비유동이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봐서 내년에 일어나는 거면 비유동을 유동 바꾸고 이런 작업도 할 건데 근데 X1년도에 봤을 때 만기가 X3년도에 일어날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X2년도 12월 31일 결산일날 봤더니 이제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되었죠. 심지어는 3달 뒤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두면 안 되겠죠. 이제 외부 이용자한테는 이제 내년에 갚아야 돼요라고 알려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꿔주는데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대체는 우리가 그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걸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 대체를 해주는 회계 처리를 할 건데, 그럼 계정 과목 바꾸는 방법은 일단 이 계정 과목을 반대쪽에 써서 지우는 거예요. 얘를 이쪽에 써서 지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A라는 거래처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그리고 대변에 그럼 얘를 유동성 대체를 할 건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만기가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을 바꿔줄 건데, 이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도 부채니까 꼭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꼭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결산 문제에 나와서 그런지 거래처를 안 써서 참 많이 틀려요. 거래처를 안 써서 얘도 유동부채예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느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계정 과목을 보면 유동자가 눈에 먼저 띄지 않나요? 저는 유동자가 띄기 때문에 얘는 유동부채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은 장기자가 눈에 좀 잘 보이나 봐요. 얘는 유동부채예요. 장기부채를 유동성 있게 전환한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 성격은 유동부채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얘가 유동부채인 한 분류와 비유동부채인 분류로 해서 다음 중 분류가 성격이 틀린 하나는 얘가 나올 거니까, 그럼 다른 세 개가 비유동부채라면 얘가 답이 되겠죠. 또 혹은 얘 말고 또 같이 자주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비유동부채로 두 개를 기억해 두시면 답은 그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나머지 두 개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따질 건데, 얘가 유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우리 유동성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장기 차입금이란 계정 과목은 장부에서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X 3년도 3월 31일 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 이런 말이 있으면 아,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 과목 바꿔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 그랬죠. 그러면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이제 이 돈 갚는 거니까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만 원으로 얘를 지우고, 대변에 돈 갚는 거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갚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돈을 갚는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고,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유동부채는 계정 과목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70페이지에 자,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비유동 부채는
결산일로 우리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부채를 말하는데 이제 사채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채가 뭔지를 가지고 보면 우리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을 쓸 때에 제가 꼭 아래에 거래처를 써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장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쓴다라는 걸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면 특정인에게 우리가 금전을 차입했다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회사한테 나는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는 A라는 사람한테 빌렸다고 써둘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든지 혹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겠죠. 자,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는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어차피 돈 안 갚으면 앞으로 얼굴 안 볼 거잖아. 그죠? 이거 쓰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걔 가족 8천까지 되면 돈 주려고 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공정을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돈 많이 못 받아봐서 한 말이에요. 아니, 돈 버리는 건 상관없는데 친구까지 같이 버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 사채라는 걸 볼 건데, 사채라는 건 뭐냐면 얘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 기업이 불특정 다수한테 대량의 금전을 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얘는 회사채라고도 불렀는데 원래, 근데 회사채라고 하는 거에 이 사자가 회사 사자여서 중복된다고 앞에 회자를 빼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TV 보면 광고 나오는 대출 있죠? 거기에 사채는 개인 사자고, 지금 여기에 우리 공부하는 사자는 회사 사자고, 같은 둘 다 사채라고는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 흔히 TV에서 나오는 사채업자의 그 사채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대량의 금전을 우리가 빌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쓰니까 우리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 빌릴 때도 뭔가 증서를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이걸 우리는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발행하게 되면 내가 돈을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이걸 발행하면 돈 갚아야 되잖아. 돈 갚겠습니다라는 권리 증서라서 이름을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을.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건 이 사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우리 과거에 단기매매 증권 하면서 유가증권 이야기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왔을 때에 우리가 그 돈을 이제 그 계정 과목 돈을 주고 사왔을 때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할 거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할 거냐, 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 이건 사왔을 때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반대로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온 돈 주고 사온 거고 얘는 돈 받으면서 빌리면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우리 소비대차 계약서처럼 이 채권에는 우리 금년 소비대차 계약서 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한번 써봐요. 재미나요. 가면 법무법인에 가면 그래서 다시 딱 적어줘요. 줄로 돼 있는 곳에 얼마를 빌리는데 이 돈의 원금은 며칠 날 어디 통장으로 계좌번호까지 써서 딱 주고 그리고 이자도 어디 통장으로 해서 어디까지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전부 다 기록을 해요. 며칠 날 얼마 이자. 근데 그걸 쓰는데 그 돈만큼을 그 빌려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돈을 나한테 다시 안 돌려주면 횡령죄로 그냥 법원에 가면 집행관이 바로 횡령죄로 그 사람 잡으러 가줘요. 그래서 차용증은 민사거래해야 되고 힘들어요. 얘는 그냥 법원만 가면 집행관이 바로 여러분 친구를 찾아가 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구치소에 가면 가족들이 난 돈 갚아주니까 이걸 쓰는 게 친구한테 빌려주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이런 것처럼의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 갚겠다라는 걸 채권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 글자를 액면가액이라고 해요. 혹은 다른 말로 같은 표현으로 표시가액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액면가, 표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또 그럼 여기에 언제 돈을 갚을게라는 만기가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만기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자를 얼마 주겠다라는 이자율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얘도 표시 이자율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럼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채권에 얼마의 이자를 액면가액의 몇 퍼센트 이자를 언제 주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얼마를 갚겠다라는 이제 그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상법이 무조건 우리는 액면 이자를 지급일에 지급하고 액면 가액을 우리가 상환하도록 딱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이 금액만 이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액면에 적혀 있는 이자만 줄 수가 있고 액면에 적혀 있는 만기 때 적혀 있는 금액만 딱 주도록 상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자 지급일이 되죠. 그럼 이자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라는 게 우리 현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은행 가면 바로 돈을 줘요. 근데 이자가 지급이 안 되죠. 그럼 우리 회사는 어음 발행한 회사는 죄송해요. 사채 발행한 회사는 바로 부도예요. 그러면 이자를 안 줄 수가 없도록 상법이 아예 그냥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가지고 사준 사람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채권을 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자를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가진 사람끼리도 서로 얘를 사고 팔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법이 보호하고 있고 이 금액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는 1년치만 이자 받고 싶으면 1년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받아간 사람이 본권을 소지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채권을 회사가 발행하는 걸 사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액면 가격이 얘를 숫자를 가지고 보면 좋으니까 자, 100만 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이자율이 10%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큰 변수로 오는 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근데 액면 이자율은 내가 발행한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율인데 정말 불편 안 좋은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이자율을 못 바꿔요. 한 번 발행하면 영원히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건 10%라고 보시면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법인은 새로 설립하는 게 편하다고 말할 만큼 한 번 정하면 얘를 못 바꾸는데 시장의 이자는 계속 변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 동일하면은 조건이 좋은데 시장의 이자는 오르고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채권의 이자는 한번 이걸로 찍으면 영원히 계속 이걸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100만 원짜리 발행한다는 건 100만 원을 빌릴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로 붕괴를 이제 보려고 볼 거예요. 자, 우리 그 붕괴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쉬었다 할게요.